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 중남미문화원 좀 시원한 이 지하 세미나실에서 우리 국대 토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국가대표 입단군 장원재 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는 고성범 본부장입니다. 예, 잘 모르겠네요. 예, 중남미 문화원 처음이라고 그러셨죠? 네, 처음입니다. 예, 아주 환상적이죠. 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넓고 전시품도 훨씬 다양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장 박사님은 중남미는 한번 갔다 오신 적 있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중남미 얘기를 어떻게 하시려고? 중남미 축구는 오래전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또 축구에 또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 중남미 축구 얘기하니까 그 중남미 축구 얘기부터 짧게 하죠. 네. 축구 전쟁이 언제 벌어졌죠? 축구 전쟁은 1970년 멕시코 월드컵 예선전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사이에서 발발했습니다. 그 상황은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같은 경우에 이제 온두라스가 엘살바도르에 비해서 경제력도 뛰어나고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온두라스에 가서 날품팔이 같은 거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역 감정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 엘살바도르에서 벌어진 경기에서 온두라스 관중들을 구타해가지고 국경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소요 사태를 일으켰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온두라스에서 벌어진 경기에서는 똑같은 보복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전쟁까지 일어났는데 그 중간에 아폴로 달 착륙이 있었어요. 앞으로 11호? 네. 예. 최초의 달 착륙. 그래서 그날 하루만 휴전. 그날 하루만 휴전하고 테레비 보고 그다음에 다시 전쟁. 결과는 진짜 전쟁했죠. 전쟁했어요. 막 총 쏘고. 예, 축구 전쟁. 비행기도 떴나요? 네.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엘살바도르가 축구도 지고 전쟁도 졌습니다. 아이고 저런.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원래 다혈질이에요? 축구에 죽고 못 살죠. 네. 아니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다혈질이에요. 그렇죠. 카니발 보세요.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 같은 거. 남미에서 축구가 어느 정도로 인기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남미에서는 상식으로 통하는데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딸의 결혼식과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경기. 그럼 축구 봐야지. 그럼 결혼식을 비디오로 봐야죠. 그렇지. 네. 이게 남미에서는 상식이에요. 네. 딸 결혼식에 안 간단 말이야? 축구 봐야지. 네. 그리고 남미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축구를 나라 간의 전쟁에 비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축구를 사람이 죽고 사는 일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남미 사람들은 아주 불쾌해합니다. 축구는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그렇지. 일이기 때문에 비교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축구를 나라 이름으로 비교하냐 이거지. 그렇죠. 그래. 저 자책골 넣다가 귀국해서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죠. 네, 그게 94년 미국 월드컵 때 콜롬비아의 수비수 에스코바르라는 선수인데 이 사람이 워낙 미남이에요. 그리고 이 속옷 광고에 나올 정도로 복근도 좋고 팬이 많았겠네. 근데 그때 콜롬비아가 우승 후보였거든요. 근데 미국과의 경기에서 하필이면 미국과의 경기에서 자책골을 넣습니다. 그럼 술집을 가지 말아야지. 미국에서 술집을 갔다가 시비가 붙는 바람에 네가 잘했네 못했네 뭐 어쩔 수 없었네 그러다가 결국 총 맞아 죽었어. 6발인가 맞고 직사했습니다. 근데 아니 우리 장 박사가 얘기하면 남미는 축구밖에 없는 줄 알겠네. 아니 브라질이 1970년에 이제 월드컵 최초로 우승하면서 그 줄리메컵이라는 초대 월드컵을 영구 소유하게 됐을 때 브라질 의회에서 브라질 국기에 있는 지구본을 축구공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그런 논의를 진지하게 했습니다. 진지하게 했죠. 네. 펠레가 대통령 선거에 나갔었던가요? 나가지는 않고 체육부 장관을 했는데 브라질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펠레 이름은 압니다. 아니 대통령 추대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네. 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브라질 사람. 축구를 제일 잘하는데 대통령도 제일 잘하지 않겠냐? 간단하잖아요. 아니, 그럼 남미는 축구 하나하고 축구를 제외한 모든 스포츠를 다 더해도 축구를 못 이기네요. 그 남미에서 나오는 스포츠 종합 잡지가 있어요. 50페이지 정도인데 49페이지가 축구, 한 페이지가 뭐 배구, 농구, 뭐 자동차 레이스, 종합 스포츠 잡지입니다.
아니 근데 그쪽에 있는 뭐지 여행기 네. 뭐 걸어서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 보면 동네마다 맨발이 요만한 7살짜리들이 동네마다 공 가지고 이렇게 차던데 실제로 그런 모양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게 사실 사회학적으로는 좀 슬픈 배경이 있는데 빈민가 소년들에게는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연예인 되거나 축구 선수 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면 로또 맞거나. 근데 로또는 워낙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나마 축구가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남자애들은 축구하고 네. 여자애들은 연예인하고 연예인이나 뭐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미인 미스. 대회 나가는 네. 학원이 있어요. 베네수엘라 그렇죠. 네. 남미, 사우스 아메리카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대륙이고 그리고 그 남미에 있는 나라들 중에는 정말 큰 나라들이 많아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 그거 없었으면 우리 지금 숨쉬기 어려울지도 모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우리보다 훨씬 더 서양화가 일찍 됐어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이 직접 남미로 와서 그 식민지를 개척하고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서양의 제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들어왔어요. 이를테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일찍 들어갔고 노동조합도 훨씬 일찍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한 60%에서 80%, 우리나라는 15%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형태로든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이 가입해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 우리나라는 15%예요. 민노총, 한노총 다 합쳐서. 나머지 85%는 아예 노조에 가입이 안 돼 있어. 그럼 아르헨티나는 노동자의 60%에서 80%가 다 어떤 형태로든 노조에 가입해 있어요. 그리고 노조 역사가 130년, 150년 된 노조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150년 동안 계속해서 파업 자금, 투쟁 자금이라는 걸 모아뒀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서 시내 한가운데 빌딩을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엄청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남미를 워낙 잘 모르기 때문에 걸어서 세계 여행 같은 거 오지만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 것만 보니까 정말 아직도 원시적이고 좀 발전되지 않은 그런 대륙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한때 세계 6위권의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한때. 네, 한때. 지금은 뭐 많이 쇠락해 있지만은 저희가 우리나라가 한참 못 살 때 이미 아르헨티나는 세계 6위권의 공업 선진국이었죠.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대체로 인종이 백인에 가까워요. 흑인이나 저런 그 혼혈인 메스티조나 인디오들하고는 좀 달리 백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에비타라든지 그다음에 후안 페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유럽 계통이고 실제로는 부에노스아이레스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그 건물들도 다 유럽풍 건물이에요. 네, 세계 3대 미항이고요. 그럼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잘 살았냐? 여기 계신 분 중에 엄마 찾아 산말리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엄마 찾아 산말리가 이탈리아에서 잘 사는 나라 아르헨티나로 가정부 취업한 엄마 찾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아르헨티나가 잘 살았어요. 아하. 그럼 이제 아르헨티나가 왜 잘 살게 됐느냐? 공업도 있지만 이게 목축업으로 대박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아르헨티나는 인구보다 소가 더 많다고 하는 나라인데 적도로 올라가면서 되게 이제 그 소들이 부패하는 거거든요. 쇠고기가 부패를 하는 건데 냉동선이 발명되면서 부패하지 않고 네.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저기 카우보이 그러면 미국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실제로는 아르헨티나의 카우보이들이 훨씬 더 연조도 오래되고 실력도 좋아요. 숫자도 많아요. 또 남미에 대해서 남미의 사람들이 살게 된 거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만 년 전에서 4만 년 전에 아시아하고 알래스카 쪽을 통해서 걸어서 지나갈 정도로 바닷물이 얕거나 또는 바닷물이 없을 때를 갖다 해서 넘어가가지고 지금 저 알래스카 캐나다 쪽을 통해가지고 남미까지 쭉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계가 넘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인디오라고 하는 그 원주민들은 우리하고 생김새가 비슷하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됐고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인들이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 400년 전에 이제 남미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 그 다음에 유럽계, 그리고
이게 그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대거 이렇게 사냥해 옵니다. 그래서 한 전체적으로는 1,000만 명 넘게 흑인들이 남아메리카로 가서 노예처럼 노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종이 세 개의 인종이 합해져서 문화도 합해진 거죠. 그래서 아주 복합적인 문화, 복합적인 인종들이 살고 있는 데가 지금 남미인 거죠. 원주민인 인디오, 예. 그다음에 유럽에서 이민 온 백인,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팔려오거나 붙잡혀온 흑인, 예. 이 세 인종이 퓨전이 그렇죠. 이루어져서 예. 지금의 그래서 백인과 원주민들 사이에 난 사람들을 메스티조라고 하는 뮬라토, 메스티조. 뮬라토는 이제 백인과 흑인 사이에 난 사람들을 이제 뮬라토라고 하고. 지금 여러분 저 고성범 본부장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아시겠죠? 저 쓸모가 있어요. 네. 중남미가 우리나라보다 옛날부터 잘 살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보다 좀 더 못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그런 원인이 뭐니? 그래요. 자, 포퓰리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아르헨티나가 세계 6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노동조합이 일어나면서 무조건 퍼주기. 근데 포퓰리즘이라는 건요, 사람들이 일 안 하고 공짜로 돈 받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권리가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그걸 아무도 못 줄여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재정 수입은 줄어들고 돈 나갈 때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만 해도 저 국가 부도 사태가 여러 번 나고 남미 전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리더십의 차이가 제일 크다고 저는 봅니다. 자연 조건이라든지 역사나 문화나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남미가 월등히 앞서요. 브라질도 아르헨티나도 콜롬비아도 페루, 칠레 다 우리보다 앞선데, 그런데 딱 차이가 하나 있다면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공장 지으려고 그럴 때 차관 빌렸잖아요. 이 차관을 빌리면 전달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학자들이 계산합니다. 뭐냐면 100원의 차관을 빌려와. 그러면 실제로 이게 공장을 짓기 위해서 빌려왔으면 원래대로 하면 100원이 다 공장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100% 전달률이지. 그런데 중간에 떼먹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장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그게 전달률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달률. 85%. 85%. 이게 박정희 정권 때 전달률이 85%. 그럼 남미도 비슷해요. 남미도 차관 빌려가지고서 공장 짓고 다 이렇게 했어요. 남미의 전달률은 남미 나라 중에서 제일 높은 나라, 남미 나라 자기들 중에서 제일 높은 나라는 15%. 평균 전달률 5%. 부정부패가 많았다. 그렇지. 저 차관을 100원 들여와서 대통령이 먼저 한 30원 빼먹어. 부통령이 대통령보다 더 많이 뽑아 먹으면 칼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한 20원 빼먹어. 그렇게 해서 차례차례 장관, 국장 해서 저 밑에 맨 마지막에 말단 서기까지 다 빼먹고 나면 공장에 가는 돈이 많아야 15원, 적을 때는 5원 달랑 가는 거야. 그러면 IMF라고 하는 데서 IBRD 같은 세계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잖아. 그럼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돈 빌려준 다음에 너 공장 지으려고 빌리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너 진짜 제대로 공장 짓나? 가서 검사할 거야? 검사하러 가. 그러면 한국은 거의 대부분 공장이 지어져 있어. 예정된 날짜에. 그런데 여기 가면 기초 닦다가 중단. 기둥 한 몇 개 올려놓고 중단이야.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리더십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한국은 남미보다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서도 근대화에 성공하는 나라가 된 거고, 우리보다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던 남미는 이 근대화 산업에 실패해요. 그리고 국가부도 사태를 계속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빼돌린 돈이 있잖아요. 남미의 대통령, 부통령, 장관 이것들이 빼돌린 돈, 이 돈을 어디다 놨더냐? 이건 거의 얘네는 유럽이 모국처럼 생각되는 나라들이에요. 걔네 쓰는 말이 대부분 스페인어잖아요. 그리고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거든요. 영어는 안 써요. 그러니까 걔네는 스페인을 가거나 포르투갈을 가는 게 자기 나라 가는 거랑 비슷해요. 유럽이 자기네 땅이라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다 스위스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안머식인가는 그 이상한 자가 안민석이 스위스은행에 숨겨놨을 거야 그러고 돈 찾으러 다니고 그런 거야. 이게 하여튼
예, 질문이 나왔으니까 예, 그렇게 답변할게요. 그런데 남미 문화는 제가 여기 그 중남미 문화원에 와서 뭐 저는 한 100번 이상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홍보대사 하려고 그러면 이제 바지런히 다녀야 된대요. 근데 올 때마다 잠깐씩이라도 이렇게 둘러보는데 참 좋거든요. 이게 좋은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 사람들이 힘이 있어. 그림이나 조각이나 또는 여러 작품들이 아주 다이내믹해요. 활동적이에요. 힘이 있어. 그리고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저기 우리 지금 요 방에 있는 그림들 쭉 보시면은 주로 인디어들을 많이 그려놨거든요. 근데 보면은 몸매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인물들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그 자체로 굉장한 리얼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리얼리즘이라기보다는 그냥 거짓말 안 하는 거야. 정직하게 그리는 거야. 보정하지 않았다. 네. 필터링 안 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배경 이 그림도 이제 이 중남미의 전형적인 그 벽화인데요. 원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렬한 원색을 써요. 생명력이 예, 있죠.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낙천적이야. 이제 그 남미 학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옛날에 뭐 마야, 마추픽추 뭐 이런 문명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기록해 놓은 수많은 문헌들이 불타 없어지거나 예. 뭐 이교도의 유적이라고 그래서 뭐 사라지거나 그 남은 문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 자기들은 자기네 그 빛나고 찬란했던 과거의 영화를 어떻게 복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단절이 된 거예요. 문화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회화 같은 거를 일종의 기록화의 개념으로서 많이 그립니다. 예, 맞아요. 그 유럽인들이 남미를 이제 침략을 한 거죠. 하고 나서 원래 거기 그들의 언어가 있었고 그들의 글이 있었어요. 근데 모든 그 글로 쓴 기록들을 대부분 다 파쇄를 했고요. 언어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많이 믿는 게 카톨릭이에요. 거의 90% 이상이 카톨릭을 믿고 언어도 브라질은 포르투갈어지만 다른 지역은 다 스페인어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언어가 있었는데 그 언어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언어도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글자도 잊어버렸으니까 과거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남아 있는 게 돌로 된 그 유물, 뭐 공중정원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데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피라미드도 있고. 그러니까 잉카나 마야나 이런 문명을 보면 수준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그 도시의 규모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인구가 많았어요. 굉장히 큰 도시들이거든요. 인구가 많았어요. 근데 그게 스페인이나 뭐 또 유럽에서 배 한 두 대 갖고 오잖아요. 네. 두 대 갖고 오면 거기 뭐 몇 명이나 탔겠어요. 그냥 한 100여 명 정도가 고작인데 이 사람들이 내려갖고 그 엄청난 수십만, 수백만에 달하는 이 원주민들을 거의 다 학살을 해버리거든요.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그랬어요. 강력한 무기. 이게 뭐였습니까? 저는 정답을 아는데요. 네. 얘기해도 되나요? 예, 하세요. 총칼로 죽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일 큰 무기는 전염병이었어요. 바이러스. 예, 감기 뭐 이런 거. 이렇게 면역력이 없고 저항력이 없으면 감기라도 그냥 그야말로 코로나처럼 네. 싹 다 마을이 다 죽어버려요. 네, 우리 코로나19가 한 10배 이상 험악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면역력이 그렇죠.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다가 처음에는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을 환대를 했고 환대를 넘어서 조금 더 대우해 준 게 남미에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말과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말과 사람의 형상을 한 하나의 생명체로 본 거예요. 근데 이 마야나 잉카의 신화 중에는 천손,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그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종의 같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랑은 좀 격이 다른 생명체로 봤던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대륙의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정말 허무하게 무너져버려요. 순식간에 무너져버려요. 예, 이게 남미 문화가 다른 그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문화 문명권과 다른 거는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다른 세계에 있는 문명들은 다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황하나 뭐 나일강이나 뭐 이렇게 돼 겐지즈, 있는데 인더스. 네. 남미는 그럴 만한 강이 저 아마존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는 그 문명이 크게 발전했다고 주로 산에 그러니까 바다를 끼지 않고 또는 강을 끼지 않고도 문명이 고도화됐어요. 1500m
뭐 이런 마추픽추 같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다른 그 대륙과는 다른 문화적인 양상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남미와 조선도 연관이 있습니다. 스페인이 처음에 남미로 진출하기 시작한 게 이제 15세기인데 이때 고추라든가 감자 같은 작물이 통해서 조선까지 건너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김치는 백김치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뭐 감자 같은 거는 원래 원산지가 종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감자 종이 몇 개 안 되거든요. 만일에 이 종을 먹는 바이러스가 퍼지면은 우리나라 감자는 전멸하는데 거기는 종이 다양해서 하나가 망가져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종 다양성이 풍부한 데가 남아메리카예요. 두 사람이 준비 되게 많이 해온 것 같아요. 아? 고성민 본부장님도 박사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그 먹거리들 있잖아요. 지금 얘기가 나온 감자나 옥수수나 또는 뭐 고추, 향신료로 따지면 고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남미가 원산지예요. 네, 남미가 원산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고추가 들어온 거는 남미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일찍이 개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임진왜란 후에 이렇게 이제 전파된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먹는 빨간 김치는 그 이후에나 이제 만들어진 음식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오랜 역사를 갖고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수천 년 전부터 살았던 인디어들의 문명, 그게 마야, 잉카 뭐 이렇게 유적으로 남아 있는 거고, 지금 남미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문명권이 아닙니다. 그거는 15세기, 16세기 이후에 남미에 새로 정착된 남미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인종이 섞여서 만들어진 이 브라질인, 아르헨티나인, 콜롬비아인들이 만들어낸 문화를 지금 우리는 남미 문화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그 인디어 그림도 있지만 이 중남미 문화원에 가장 많은 거가 남미의 카톨릭 문화와 관련된 그 문화재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1000년 전, 2000년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300~400년 전부터 이제 남미의 주류 문화로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자, 여기에 이 남미가 우리 한국인들과 직접 관계를 맺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제일 처음에 인적인 교류가 있었던 것은 이제 구한 말에 처음으로 뭐 하와이 이민도 보내지만 그때 남미 쪽으로 이민을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와이보다 남미 이민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항해를 하기 위한 밧줄, 이거는 상당히 튼튼해야 되죠. 삼으로 삼. 네. 근데 그게 멕시코의 그 애니켄이라는 식물에서 채취한 게 가장 이 강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애니켄 농장으로 많이 농업 이민을 떠났어요. 그게 애니켄이야? 네. 그게 애니켄. 박사님 기억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당시 그 한국인 노무자들을 대거 하와이로 먼저 보냈어요. 아, 그래요? 하와이 농장으로 먼저 보냈는데 남미 쪽에서 플란테이션 농업이 이루어지잖아요. 애니켄 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오는 거는 이미 틀렸고 하니까는 중국인과 한국인들이 대거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와이에 있던 우리 이거 교민들이 자이반 타이반으로 남아메리카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남미의 한인 이민사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틀려서 죄송합니다. 박사라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조선시대 구한말 기록에 보면 멕시코를 거물 묵자를 써가지고 묵국이라고 나옵니다. 네. 근묵자 흙에 그 묵자를 써서 묵국. 그때 처음 넘어간 우리 교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다고 해요. 거의 숙소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급여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낯설고 물설고 뭐 음식 서는 데 가서 어쨌든 그 일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만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자라온 이민사가 한 100여 년 정도의 아주 슬픈 그 역사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민 4세, 5세들이 있는데
이름도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인종은 황인종처럼 돼 있지만 이름도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그 많이 동화돼서 우리 말도 거의 모르고, 다만 과거에 몇 대 할아버지, 몇 대 할머니들이 이 동네에서 이렇게 사셨더라 이런 정도의 기록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미 자체가 이렇게 인종적 융화로 만들어진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 이민 가서 그 지역에 살던 분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는 거가 아주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우리 그 이민 간 4세대, 5세대 분들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토착화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그 남미에 이민 가서 그 지금 살고 있는 분들 얘기를 제가 들으면 70년대까지는 진짜 힘들었대요. 이게 뭐 나 어디서 왔다 그러면은 전혀 알아주질 않으니까 힘들고, 예, 그랬는데 요즘은 좀 큰 소리 치고 다닌답니다. 예, 요즘은 큰 소리 치고 다니는데 삼성전자 때문에. 나라의 국력이죠. 예, 삼성전자 때문에 큰 소리 치고 다닌대요. 그리고 이를테면 그 무슨 삼성전자 전시회, 홍보회 이런 거 하면은 뭐 사람들이 엄청 모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남미가 우리한테 좀 가까이 오기는 했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그 K-팝, 그다음에 K-팝, K-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류라고 하는 것들을 남미에 있는 아주 젊은 친구들 10대, 20대 이런 친구들이 따라서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 K-팝 경연대회 이런 것들 하면서 한글을 깨우치고 스스로,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뭐 몇 달 또는 몇 년을 모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 BTS가 잘하던데, BTS가 밥 먹던데 이런 데 다니는 것이 이 친구들의 이제 소원 이라고 할 정도로 남미 아주 광범위하게 그 K-팝, K-한류가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한 1년 전인가 우리가 그 외국인들 중에 한국에 유학 온 젊은 청년들을 우리 고성호 TV에 출연시켜서 몇 번 방송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좀 기획을 해봤는데 그때 남미 쪽에서 온 유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우선 이 친구들은 방송이라는 데 대해서 거부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한 번 더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당당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남미, 중남미의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역동적이다. 우리하고 만날 수 있는 접점이 굉장히 많다. 또 많이 오고 싶어 한대요. 코리안 드림이 거기도 있나 봐요.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근데 6.25 때 남미에서 우리 도와주러 온 나라가 어디죠? 콜롬비아.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어떤 나라예요? 콜롬비아는 한때 잘 나갔는데 지금은 거기가 전 세계 마약의 전원. 뭐 제일 큰 도매상처럼 돼가지고 뭐 반 정도는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고요. 그 마약왕 누구지? 코르도바인가? 마약왕. 네, 코르도바 같네. 네. 이쪽 저 범하는 쿤사, 저쪽은 코르도바. 그러니까 거의 뭐 정부 강요 이상이고, 뭐 무슨 판사고 검사고 납치해서. 근데 그 콜롬비아, 그 남미가 전체적으로요, 굉장히 이 싸움을 잘해요. 용감해요. 예, 그래서 6.25 전쟁 때도 어려운 전선을 콜롬비아 군들이 많이 지켰어요. 그리고 많이 전사를 많이 했고, 제가 이렇게 보면 제 기억에 6.25 전쟁 때 와서 진짜 어려운 전선을 지키고 전사를 많이 한 나라들이 좀 있는데, 이거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 콜롬비아도 기억이 나고, 튀르키예, 튀르키예, 그리고 태국, 이쪽 나라 사람들이 전장에 임하면 정말 불태전의 각오로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기질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중남미 문화원에서 중남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중남미에서 우리 장원재 박사, 네. 우리 이거 하나는 좀 내가 가져오고 싶다. 중남미에서요? 네, 축구 말고. 지금 축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선수 쳤습니다. 네. 핵심을 딱 빼버리시면, 네. 그렇죠. 축구해서. 사실 축구도 그럼 이제 브라질 축구가 왜 강하냐, 아르헨티나 축구가 왜 강하냐 그랬는데, 이게 사회적 낭비가 좀 있어요. 이게 출세 수단은 그거 하나니까
예를 들어 뭐 산토스다. 브라질에서 가장 유명한 구단인데 여기 하루 100명씩 테스트를 보러 옵니다. 근데 그 100명이 그냥 온 애들이냐? 그게 아니고 시골에서 1차, 2차, 3차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동네 코치 손잡고 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부 경쟁이라는 거는 무한 경쟁이죠. 그래서 이 무한 경쟁 정신을 남미가 축구 이외에 다른 영역으로 확대한다면 남미도 충분히 얼마든지 알겠어요. 발전할 수 있다. 예, 남미가 배출한 걸출한 축구 스타가 여럿 있잖아요. 펠레, 마라도나, 그다음에 메시. 최근에는 메시가 있고, 메시, 네. 호나우지뉴도 있고, 네. 네이마르도 있고, 그렇죠. 네. 그중 누가 최고입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펠레. 펠레. 네. 뭐 예측만 하면 틀린다면서. 아니 근데 펠레 뭐 금년에 이제 고인이 됐는데 그렇죠. 펠레가 예측하면 월드컵에서 항상 빗나가서 펠레의 저주라는 말이 있었어요. 아까 그 콜롬비아 선수 총 맞아 죽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았는데 펠레가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가 콜롬비아다 이러는 바람에 콜롬비아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그래, 펠레가 최고다. 네. 어떤 면에서 최고예요? 펠레는 그 전에 존재하지 않던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게임을 바꿨죠. 예를 들어 이제 공이 날라오면 수비수를 제낄 때는 뭐 몸으로 제낀다거나 뭐 가랭이 사이로 페인트를 한다거나 그러잖아요. 펠레는 공을 이렇게 수직으로 뛰어 올렸다가 다시 받는 등의 그러니까 남들은 사용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써서 새로운 플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더미 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고수들만 하는 거. 공을 건드리지 않고 우리 팀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거. 그러니까 내 등 뒤로 우리 공격수가 침투하고 있어요. 나한테 패스가 오면 수비가 붙잖아요. 달려가면서 공을 받는 척하면서 가랭이 사이로 공을 흘려줘요. 그러면 그 뒷사람은 노마크 실수한 거 찬스. 아니고? 일부러. 아니 그 보면 압니다.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딱 드러납니다. 자, 우리 고성범 본부장은 남미에서 나 이거 하나는 좀 픽하고 싶다. 그분들의 낙천성. 낙천성. 예. 그 세상 일을 좀 낙관적으로 보는 거죠. 뭐 이래 하나 저래 하나 큰 차이 없다. 그다음에 하루를 갖다가 즐겁게 보내는 것. 사실 이게 행복이라는 게 큰 행복이 몇 년에 한 번씩 오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늘 살면서 행복한 것이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 상황을 좀 낙천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너 요즘 행복해? 아, 왜 자꾸 옆구리 찌르고 그래요? 예전에 LA를 가서 LA에는 그 히스파닉 그러니까 남미 쪽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민도 오고 일도 하러 오고 그러는 곳인데요. 여기서 우리 한국 사람이 그 공장을 경영하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그 노동자들이 멕시칸계 남미계인 그 회사의 CEO하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냥 이제 쉬운 말로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쟤네들은 말이야.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공장에 안 나와. 다음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하루 쉬었다가 다음날 해가 반짝 떠서 이제는 오나 그러고 기다렸더니 또 안 나와. 왜 안 나왔어? 그러면 날이 너무 좋아서 안 나왔대. 네?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는 또 일을 열심히 한대. 열심히 막 신이 나서 일을 한대요. 걔네는 신이 나서 일을 해. 일을 해도. 신이 나서 일을 해서 막 그 납기를 땡겨서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보너스를 줬더니 한 일주일간 안 나오더래. 실수한 거예요. 돈 떨어질 때까지. 그렇지. 아니 돈이 생겼는데 내가 왜 공장에 가? 이 돈 써야지. 나 당장 이 돈 쓰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LA의 우리 그 교민은 이런 사람들하고 일하기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한 거지만 좀 전에 우리 고성범 본부장 얘기대로 이것도 그 한판의 인생이다.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다만 이러려면 안 추워야 돼요. 이게 이 사람들 날씨가 되게
열대나 아열대나 가지고 그냥 길거리에서 자도 크게 문제가 없는 나라 사람들이에요. 굶어 죽을 일 없고. 굶어 죽을 일 없어. 큰 노력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살면은 못 살아.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의 낙천성. 예. 그래서 아까 그 사업가 그런 분들의 노하우가 있는데요. 네. 월급날이 같은 게 아니고 사람들을 이렇게 4분의 1씩 나눠서 순차적으로 지급을 한답니다. 그래야 얘네들이 안 나와도 돈 떨어진 애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스페인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인 그래. 남미가 마찬가지인데 이제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호텔에 뭐가 고장 났어. 우리는 부르면 바로 오잖아요. 마냐나 이게 내일이거든요. 오늘 전화해도 마냐나, 내일 전화해도 마냐나. 그러다 보면 머무는 기간은 다 그냥 지나가. 예, 이거는 조금 불편하죠. 제가 그 스페인도 이제 비슷해요. 문화가 우리나라랑 스페인이 참 비슷한데 그 제가 처음에 해외여행을 1989년에 나가서 마드리드에서 제가 발표를 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마드리드 대학에서 일이 끝났어요. 저녁에. 그리고 주소가 이제 숙소 주소를 써주고 갔어요. 그래서 택시를 탔어. 그래서 딱 보여줬어. 그랬더니 문제 없어. 막 그러면서 가는데 가도 안 나와. 네. 가도 안 나타나는 거야. 네. 근데 어느 순간 싹 지나가는데 저 집 같아. 네. 그래서 제가 야 잠깐 세워봐 해갖고서 내렸더니 그 집이 맞아.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달라는 대로 돈을 엄청 많이 주고 내렸는데 보니까 그 길을 5번을 돌았던 거야. 이 친구가 5번을 돌았던 거야. 예? 이 집인 줄 알고도 돌았던 거예요. 돌았는데 그 택시 탔던 데서 몇 미터? 그게 실제로는 10분 거리였는데 1시간 걸린 거예요. 그리고 택시 미트기는 계속 올라갔고, 근데 이제 내가 야 여기야 해서 내렸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미안해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정말 시침을 뚝 따고 거기였어. 너무 낙관적이야. 그래서 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우리랑 좀 비슷한데 그 낙관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또 그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역시 날씨 아닐까요? 날씨. 네. 그렇죠. 우선 온화한 날씨, 그다음에 먹을 게 지천에 있고 큰 노력 안 들여도 먹을만 하면은 그런 낙천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낮잠 문화가 있잖아요. 예, 스페인은 여름에 시에스타가 있어요. 예. 그리고 아침을 늦지막하게 시작해요. 10시쯤 되면 문 열어요. 관공서. 은행이나 관공서 10시쯤 문 열어. 12시면은 시에스타라고 닫아버려. 그리고 2시간 낮잠 잔 다음에 열고 그 다음에 6시인가 아니 4시에 닫아. 4시에 닫아. 그럼 이거는 도대체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잘 맞춰서 가지 않으면 은행 업무를 며칠간 못 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찍 문 닫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날씨 때문에 더워서 일을 못 한대요. 네. 그럼 늦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저녁을 8시부터 먹기 시작해서 11시까지 먹어요. 매일 그렇게 3시간을 먹어요. 밥 먹는 게 제일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여서 놀고 주로 노천 카페 같은 데서 늘 술과 함께, 그러니까 포도주와 함께 한 3-4시간 먹는데 그러면서 세상 온갖 얘기를 다 해. 세상을 여러 번 들었다 놨다 하면서 3-4시간은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그럼 11시쯤 끝나잖아요, 저녁이. 그러면 집에 가냐? 너 나이트클럽을 가야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밤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놀고 새벽에 들어가요. 새벽에 들어가서 10시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우리나라랑 국민소득이 비슷하더라고. 난 너무 억울했어요. 네. 워낙 지하 자원이 많고. 너무너무 억울했어. 스페인이 세계에서 관광 수입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 잘 둬가지고 온갖 유물들을 다 약탈을 해가지고 온갖 박물관, 기념관에다 꽉꽉 채워놔가지고 그것만 보여주고 있어도 잘 사는 나라예요. 좀 다시 돌아오시죠. 왜 자꾸 스페인에서 놀아요? 지금 남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스페인이나 남미나 다르지.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왜
남미에서 다른 나라는 다 스페인어고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냐. 그게 1450몇 년인가 저 교황 알렉산드르 6세, 5세, 6세? 그러니까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이 둘 다 이제 대항해에 나서가지고 그때 포르투갈에는 그 항해왕 엔리케라는 그러니까 왕자. 원래 네, 왕자. 포르투갈이 네. 먼저 대항해 시대를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엔리케 왕자가 이제 그 항해 왕인데 왕도 못했어 왕자인데. 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콜럼버스는 원래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돈을 못 얻었어요. 왕실로부터 이게 이 사람이 신용이 좀 없어서 그랬는지. 그래서 배 타고 나가고는 싶고 돈은 없으니까 옆 나라인 스페인으로 가서 거기서 돈을 얻어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발견한 거 아닙니까? 아, 남미를. 그러니까 남미는 대부분 스페인께 대부분 거죠. 네. 예, 그런데 하도 두 나라가 싸우니까 이제 교황청에 가서 이거 소유권 조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좌우선을 딱 긋고 좌우선 동쪽은 포르투갈 땅, 서쪽은 스페인 땅.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조선은 이제 스페인령이 돼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갈라져 있는데 실제로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는 이렇게 비교해도 될까요? 전라도 방언과 경상도 방언 비슷해서 서로의 말을 안 배워도 70% 정도는 알아듣습니다. 의사소통이 돼요. 브라질이 인구가 2억인가? 2억쯤 되지 않나요? 2억. 그 우리가 왜 저기 아시아에서 어느덧 인도가 중국을 넘어섰다 그러잖아요. 인구에서 인도가 중국을 넘어섰고, 예. 그다음에 있죠. 중국 못지않게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인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도 태평양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브라질이 그럴 거라는 예측을 하는 미래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2억 브라질. 천이 넘네요. 네, 2억 천. 네, 그래서 이제 브릭스라 그래가지고 브라질, 인도, 뭐 러시아, 뭐 어디가 이제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90년대에 영국 유학을 했을 때 브라질 국비 유학생 한 분이 오셨어요. 50대 중학교 교사래요. 이제 같이 연극을 보러 가는데 뭐 축구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아, 브라질이 미래의 강국 아니냐. 아, 지금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못 살지만 그랬더니 그 50대 교사가 하는 말이 근데 내가 9살 때도 브라질은 미래의 강국이었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브라질은 미래의 강국이었으며 내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도 브라질은 미래의 강국이었는데 그러면 네가 말하는 미래라는 게 도대체 언제냐? 언제 오냐? 네. 미래의 강국이다. 그래도 브라질은 뭐 그 잠재력은 대단한 나라. 어마어마하죠. 어떤 면에서는 브라질이 잘못되면 지구가 잘못됩니다. 예, 그건 정말 아마존의 대다수가 브라질에 속해 있는데 그 아마존이 잘못되면 지구가 위험해져요. 그래서 브라질 정부가 가끔 좀 희한한 협박을 하기도 하는데 브라질에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마존 벌목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시행하겠다. 협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엔이 잠깐만 기다려 그러고 이제 어떻게 좀 보상을 해주죠. 그거 제일 처음에 쓴 나라가 이집트예요. 이집트가 아부심벨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나일강 남쪽에 세계적인 동굴을 파서 만든 신전이 있거든요. 아스완 하이댐을 만들면서 이게 잠기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네는 문화재를 이렇게 시멘트로 일부러 막 대충 보수를 하면서 이거를 보여줘. 그러면 전 세계 학자들이 나서서 그렇지. 우리 이렇게 막 한다. 잠깐 기다려. 근데 브라질도 가끔 이제 그런 작전을 쓴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뭐 빤히 알면서도 그 아마존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선진국가들이 그냥 못 이기는 채 그렇게 지금 해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호해야 돼요. 그거 사실 거기에 원주민들이 사는데 대부분 다 화전으로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벌목도 아니고 화전이에요. 불태워버려. 그래서 그 땅이 이제 좀 비옥해지면 거기다가 농사 짓다가 한 몇 년 농사 짓다가 딴 데 가서 또 불태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을 태우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게끔 우리가 돈 만들어서 빨리 돈 주는 게 낫지. 그 숲이 태워주는 걸 그냥 볼 수가 있나요? 그렇죠. 거기가 전 세계 산소 생산량의 몇 %라고 그러더라? 80%? 네. 어마어마하네요. 자, 우리가 남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훈재 박사는 축구를 수입하고 싶다.
픽하고 싶다. 고성범 본부장은 그들의 낙천성을 픽하고 싶다. 자, 마지막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남미가 번역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북미가 있고 네. 남미가 있고 또 카리비안 쪽에 네. 섬나라도 네, 있고 캐리비안 아일랜드 또 그런가 하면은 저기 남극도 있어요. 네, 남극 쪽도 있고 그런데 간다면 어느 나라 딱 한 군데. 티티카카오를 가고 싶습니다. 그건 어디 있는 거예요? 불가리아인가. 아니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가고 싶다는 어떻게 아니 무슨 아니 티티카카 비행기를 탈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타고 가야지. 내려가세요. 제가 예. 찾아줄게요. 그래서 저는- 장 박사는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마추픽추, 마추픽추. 그거는 어디 있는 겁니까? 페루. 페루. 네. 음. 그 산 중에 공중 도시 어떻게 생겼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게 진짜 공중에 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워낙 이제 그 높은 지대에 건축을 했다고 볼리비아입니다. 해서 볼리비아요? 예, 그 저기 안데스 산맥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에서 제일 높은 호수라고 네. 해요. 그거를 꼭 장원재 박사 말하는데 중간에 허리를 끊고 들어와서 발견했잖아요. 발견의 기쁨입니다. 그래 볼리비아에 있는 티티카카오. 해발 4,000m. 그 체게바라가 죽은 게 볼리비아죠. 예. 그래요. 예. 체게바라는 좀 사기꾼 비슷한. 네. 근데 오늘 남미 얘기했는데 뭐 칠레, 파라과이, 뭐 우루과이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네요. 아니 왜 안 하셔놓고 이제 와서 하세요. 하세요? 네. 하세요. 그럼 딱 잡아서 저기 4개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 그러세요. 남미, 그러니까 지금 요새 이제 우리 뭐 성추행 이런 게 화두잖아요. 미투. 근데 1800 몇 년인가 파라과이가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어디가 어디? 파라과이가 혼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그러면 국토 인구 이런 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구가 일단 절반으로 줄었어요. 5년 전쟁의 패전으로. 그 다음에 성비가 가임기 기준에서 1대 9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남자가 다 죽었네. 남자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이 빈도가 좀 늘어났는데 이거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워낙 적으니까 인구를 늘리는 어떤 비상수단이라도 좀 써야 할 판이고, 그래서 이 파라과이 전쟁은 여러 각도에서 좀 연구가 필요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파라과이. 저는 그 주라기 공원 촬영한데 코스타리카. 예, 코스타리카 가고 싶어요. 이게 코스타리카가 가장 원시적인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는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장사가 되고 돈이 된다는 걸 알고 나서는 아예 모든 공장을 법적으로 못 짓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원시적인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주라기 공원 같은 거를 세트장 설치 안 하고도 찍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연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두 번 틀려 만드는 거죠. 코스타리카는 글자 그대로 부유한 해안이라는 뜻이고요. 코스타리카. 그리고 군대가 없습니다. 군대가 없고 남미 하면은 정정이 불안한다는 인상을 갖고 있는데, 코스타리카는 이제 선거에 의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네, 안정적으로. 그리고 군대가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네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미군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치안 유지를 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코스타리카는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은 지상 천국과 같은 자연을 보존하고 있는 곳이고,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아주 안정돼 있고 치안도 잘 안정돼 있어서 남미를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요즘은 남미를 그래도 많이들 가시는데 두 가지 어려움이 그동안 있었어요. 하나는 비싸요. 멀기도 하지만 여행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네, 직항 편이 없고요. 두 번째는 치안이 불안해요. 그래서 이 치안, 이를테면 돈 많은 동양인처럼 보이면은 10중 8구 강도의 습격을 받기 십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험을 피하려면 현지 가이드도 예컨대 멕시코 가면 멕시코 가이드, 멕시코가 한 군데입니까? 멕시코의 어느 도시에 가면 그 도시 가이드, 이런 식으로 해서 2중 3중으로 가이드와 함께 다녀야만이 그래도 뭔가 좀 안전이 보장되고 막 이렇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은 이제 배낭 메고 자유여행하는 이런 거는 좀 여행사에서는 별로 권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조금씩 이제
넓어지고 많이들 이제 남미를 가실 것인데 그냥 재미삼아 갈 곳은 아니다. 우리 못지않게 오랜 역사가 있고 또 굉장한 문화 문명적 퓨전을 겪으면서 현재에 이르는 나라고 현대의 민주주의 역사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길고 그리고 수많은 정적 격변이 있었고 지금도 상당히 많은 나라가 그 정적 격변 속에서 정적 불안정 속에 시달리고 있고 그만큼 이념적인 투쟁도 심하고 또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또 생명력이 분출하는 것 같은 하여튼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깊이 들여다보고 공부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 참 많은 지역입니다. 공간적으로 멀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사실 관심을 거의 갖지 못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중남미 문화원을 온 김에 중남미가 어떤 나라인지 그야말로 끼리 더듬듯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안 더듬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남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게 한 말씀씩 듣고 오늘 국대 토크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시감자가 많은 종다양성이 다양한 데가 이제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남미가 상대적으로 봐서 이렇게 문화의 원형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남미를 좀 더 이렇게 근대화하거나 이런 거 말고 원형은 원형대로 살리고 그다음에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경제 발전, 경제 개발 이런 것도 같이 좀 진행이 되는 그래서 좀 적절하게 보존과 개발이 균형 잡힌 그런 나라들로 변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난을 몰아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천연두 백신과 같습니다. 천연두는 인간이 박멸한 유일한 전염병입니다. 새마을운동은 천연두 백신처럼 전 세계에서 가난을 박멸할 수 있습니다. 남미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과 새마을운동 정신이 결합된다면 남미 전역에서 배고픔과 가난이 빨리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미에서 한국 그러면은 요즘은 삼성전자를 다들 기억하고 아까 K-팝 K 드라마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박정희를 다들 기억했습니다. 네. 지금 박정희 대통령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국장을 선포했던 나라가 칠레입니다. 그런 만큼 박정희 대통령은 글로벌 리더였다. 이 말씀 끝으로 중남미 국대 토크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